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이분은 단양서 자연농 하시는데 들깨, 수수, 차조 하십니다. 근데 잘생기지? 네. 저는 이제 밥하러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백산 자락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사꾼 김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일바따로 쓴 게 여기 모이신 우리 다 동료들이신데 중에서 제가 제일 잘생겨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농사 얘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 한의학, 동양의학의 근간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 식약동원. 의대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처음에 그 히포크라테스 선설한다 그랬죠. 근데 히포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동서양 의학의 근간은 좀 같다고 보고요. 그 음식만한 약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요즘은 좀 이 말이 안 맞기는 해요. 근데 왜 지금 저 분들은 보시면 되게 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50년, 60년 이상 똑같은 밥상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 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음식이 그 사람의 마음도 심지어는 외모도 만들어낸다고 보고, 그래서 옛분들이 부부는 닮는다고 했던 말이 같은 음식을 삼시세끼 같이 먹어서 그렇다고 보고, 그 요즘은 집밥 먹는 시간이 좀 적잖아요. 좀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사의 기본은 저는 이제 흙이라고 봐요. 근데 그 건강한 흙이 뭐냐,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여러분들은 건강한 흙 그러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푹신푹신한 흙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사실 맞는 거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건강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그 안에 가장 그러니까 아주 많은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종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숫자가 왕성한 밭이 가장 건강한 밭이라고 보고, 사진에서 보시면 저렇게 이제 동글동글한 모래 모양으로 좀 보여요. 미생물이 많으면 흙이 저렇게 동글동글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밭에 산소도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배수도 잘 되고, 그 밑에서 수분도 저장하고. 그래서 제가 자연농을 짓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이런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 흙이 건강하면 거기서 나오는 우리 먹거리는 당연히 사람에게 가장 이로울 거라고 보고 자연농사를 짓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관행농, 친환경농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근데 관행농이란 말은 이제 다음 이 자리를 딱 뜨시면서부터는 쓰지 마시고 화학농이라고 표현하십시오. 그 이유가 일단 친환경농은 무농약, 유기농 그리고 자연농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무농약과 유기농 차이는 비료를 쓰고 안 쓰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일체의 약을 쓰면 안 되는 건 같은데, 무농약은 이 화학농에서 쓰는, 그러니까 허용치가 있거든요. 그 비료의 3분의 1까지 써도 돼요. 근데 유기농은 한 톨의 비료도 쓰면 안 됩니다. 차이가 이제 그건 거고요. 자연농은 같이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왜 관행농 대신 화학농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 관행농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그 비료 회사를 비롯해서 농약 회사가 지어낸,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보시면 이제 화학농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 감자나 그다음에 뭐 무나 아니면 대표적인 마늘, 이 뿌리 채소들 있죠. 이 채소를 짓기 위해서 처음에 밭 깔기 전에 이제 저렇게 퇴비를 뿌리는데, 이 옆에 보시면 저 비료가 저렇게 있어요. 화학 비료를 엄청나게 주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축분도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제게 아니라 좀 어색하죠. 축분을 뿌리는데 사실 심각한 건 요 부분이에요. 요거 보면 토양 살충제, 살균제 이렇게 써 있죠. 그 밭에서 군뱅이나 각종 벌레들을 잡기 위해서 살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이미 화학 비료하고 상당한 농약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진행이 되면서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까 보셨던 그 사진,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런 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료하고 저쪽 가축분에 있는 몇 가지 성분만 갖고도 작물들은 사실은 자라요. 네, 그래서 화학농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간단히 좀 짚어보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제 이거죠. 지금 보시면 각종의 약을 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친환경을 좀 하자고 제가 권유를 하면 제초제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난 제초제 없으면 풀 관리를 못한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학농에서 가장 제가 뼈아픈 부분은 아까 짚은 그 부분 외에도 사실은 이 제초제예요. 그 제초제에 대한 그 무서움은 우리 김유진 선생님이 이따가 같이 공유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감자 감자. 여기는 이제 고추인데 보시면 고추는 주기적으로 일단 농약을 치고요. 그리고 비만 오면 그 다음날 반드시 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걸어서 고추 농사 재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됐는데, 근데 저희 유기농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농을 하는 사람들도 고추 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체 약을 안 치고도 사실은 수확을 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앞서 봤듯이 각종 화학 비료에 다양한 약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흙이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뿌리가 건층에만 있는 거예요. 되다 보니까 사람으로 치면 면역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바이러스나 병만 와도 얘네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바이러스나 병균이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는 그 농사 방법이 지금 이제 화학농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2016년 기준의 숫자가 지금 이래요. 이건 이제 뭐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화학 비료하고 농약을 가장 많이 칩니다. 슬프게도. 근데 그 수치가 지금 보시면 요 브라질이 우리보다 지금 생활 수준이 소득 수준이 좀 낮죠. 근데 심지어는 브라질보다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농약을 2배 이상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학 비료도 거의 한 1.5배 가까이 더 치고 있고, 이 호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슬프죠. 지금 우리가 농약을 11배 가까이 쓰고 있으니까. 여하튼 요거가 보여주는 가장 큰 슬픈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농약과 비료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관행농 대신 화학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이게 명칭이 정확하고 우리 농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현상을 이해했을 때 화학농에서 친환경으로 돌아가는 농부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의 그래서 각별한 관심이 결국은 먹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만 자연 생태계까지도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요거는 뭐냐면 이제 유기농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 무농약과 같이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가축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균배양체라는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그 식물 성분만 가지고 균을 배양해서 만든 이제 저건 탭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유기농을 건강하게 저 뒤에 있는 우리 병도 친구처럼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천연 재료를 가지고 저렇게 약을 만들어 쓰세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요만큼의 화학 성분도 없이 그 올곧이 천연 소재로만 가지고 약을 만들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인증한 이제 다양한 약들이 있고, 그래서 유기농은 약은 치는데 이렇게 자가로 만들어 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인증한 그런 약만 친다. 네, 그리고 퇴비는 가축분도 쓰고 있다라는 이제 점을 제가 살짝 짚는 이유가, 자, 여기서 유기농의 그 유기물이란 뭘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이제 농사에서의 이 유기물은 그 식물의 잔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고추를 키웠어요. 그럼 고추에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걸 다 유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풀이죠. 각종 풀의 그 모든 몸체 자체가 이제 유기물이 되는 거고, 얘네가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유기물이 많았을 때 미생물이 왕성하게 살 수가 있는 거고, 미생물이 많아지면 그게 결국 이제 가장 건강한 흙이 되는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짓는 그 유기농 농사가 제가 말씀드린 유기물만 갖고 짓질 않아요. 사실은 이제 이 축부는 보조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밭에 유기물을 일부러 넣으시는 유기농 농부가 좀 적으시고요. 축부분이 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서 보실 사진이 같은 이제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요거는 여러분들 기적의 사과라고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일본에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키무라. 키무라. 네, 키무라 씨가 그 사과를 자연농으로 해서 이제 기적의 사과라는 그 별칭을 갖고 계신데, 이게 일반 사과하고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 유기농이나 자연농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렇습니다. 그 뿌리를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 속에서 저렇게 깊고 넓게 가져가라.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오리지널 유기농과 자연농인데, 저렇게 되면 모든 작물이, 이건 한 사과의 예지만 병이 잘 안 오고요. 병이 와도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식물도. 그래서 저 사과를 보시면 이제 왼쪽 사과는 저렇게 한번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사과는 지 스스로가 자기 몸을 치유를 해요. 그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뿌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뿌리가, 사람이나 식물이나 뿌리가 튼실하면 온갖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자연농을 하는 저희 밭인데요. 요거 보시면 어떤 게 좀 보이세요? 그 자연농은 풀과 곤충과 공생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저 풀이 예를 들면 이 깨 사이에 있지만 깨가 자라는데 큰 방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쪽 거는 요거는 이제 조거든요. 조인데 저것도 조와 조 사이에 저렇게 풀은 있지만 생육에 큰 지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확하는데 물론 수확량은 살짝 떨어질지언정 네,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조밭의 풀은 조하고 비슷하게 생긴 피나 발행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요. 그 다음에 이 깨밭에는 여기는 지금 아직 발행이가 좀 많은데 그 개비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깻잎과 유사한 그런 식물들이 그 깨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되게 희한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재작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때 깨가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벌레가 엄청 많이 껴서 깻잎을 와곡 뜯어 먹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비슷하게 생긴 그 개비름이라는 데 얘네들이 달려붙고 깨는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자연농의 매력이 이런 데 있구나. 그리고 곤충과 우리가 같이 이제 공생을 추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농사를 지면 특정 곤충이 여기에 끼질 않고 다양한 곤충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 풀 한 포기가 없이 깨만 있다 그러면 깻잎을 좋아하는 곤충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사실 사람이 만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 곤충이 많이 껴서 결국은 이제 그 작물에 해를 입히긴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공생을 추구를 하면 그런 피해가 적거나 없어요. 그리고 요거 저희 아들이 이제 올해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추구하는 선행학품은 저겁니다. 어려서부터 농사를 져야지 얘가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밭에 끌고 가 일을 시키는데 아직도 즐거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각인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노동이 될 수도 있고 놀이가 될 수도 있다.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자기는 아직도 노동이래. 혹시 아빠가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니, 저도 사실 노동이긴 한데 애한테는 놀이라고 자꾸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유기농 얘기를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연재배는 형체가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근데 유기농도 이렇게 썩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관행농이고,
여기 나중에 이제 이런 결과까지 가는데 사실은 자연농, 자연재배하고 유기농은 저는 제가 봐도 같다고 봐요.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병구 친구처럼 오리지널 유기농을 하면 자연재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유기물을 하나도 넣어주지 않고 축분만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질소 과다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물에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질소가 많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질산염으로 변했다가 제가 까먹었는데 무슨 발암물질로 얘가 변해서 결국은 내가 암치료를 위해서 무슨 채소를 열심히 드시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제대로 된 채소를 드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사 드셨는데 그게 축본 위주로 다 키웠던 이제 그런 유기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밭에 이제 축분 뿌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퇴비가 아니라 밭에 그 뭐라 해야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축분을 왜 바다에 갖다가 이렇게 몰래 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재가 강화돼서 바다에 투기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공장식 축산에서는 어마어마한 똥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가로다가 퇴비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정말 싸게 막 공급을 해요. 그럼 농민들은 그걸 밭에 갖다가 거름이라고 열심히 갖다 뿌립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이 먹는 먹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모든 예를 들면 닭, 소, 돼지 다 GMO 곡물 위주로 다 키운단 말이에요. 그 GMO 곡물을 먹어서 싼 똥이 결국은 저 퇴비의 결과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따 돼지며 닭 얘기가 닭 얘기는 안 나오겠구나. 돼지하고 소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닭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 닭이 우리가 29일짜리 병아리를 먹고 있는 거 아시죠? 30일이 넘으면 전염병이 급증해서 29일 내에 꺼내내요. 그리고 밀식으로 키워서 왜냐면 움직이면 얘네가 더 덜 크니까 무게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각종 양 내진 첨가물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성장 촉진제부터 시작해서 항생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밀식으로 키웠을 때 질병이 한번 발병을 하면 그 집 망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똥을 지금 퇴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우리가 유기농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저 다음으로 우리 축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들 그분들의 농장에서 나오는 똥은 정말 좋습니다. 그 유기농이나 자연농에 그런 똥 써야 되거든요. 대신 이제 보조수단으로. 근데 그런 똥 자체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아예 똥을 못 구하기 때문에 안 쓰겠다. 이래서 사실은 자연농을 고집할 뿐인 거지 자연농과 유기농은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해요. 요거는 이제 밥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밥도 저렇게 유기농 밥을 했지만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유기농도 저렇다는데 도대체 뭘 사 먹어야 되느냐? 지난번에 우리 여기 정남희 선생님께서 토마토를 한살림 매장에 사왔는데 2달인가 3달 됐는데 그대로 마르고 있더라고요. 그거 사 드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별하는 법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오리지널 유기농이나 자연농을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거가 좀 보이세요? 뿌리가 엄청 길죠. 네, 저렇게 튼실한 뿌리로 가면 그 옆에처럼 저렇게 아주 야무진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큰 거는 빼셔야 돼요. 똑같은 사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저 한살림 매장이나 뭐 어디 갔는데 그랬을 때 남들은 큰 거 가져갈 때 작은 거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큰 거일수록 그게 가축분의 질소를 많이 먹고 자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만져서 얘 보시면 되게 단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마늘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 단단하다는 얘기는 얘가 땅의 힘을 가지고 컸기 때문에 세포 조직이 꽉 차 있고 되게 야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늘은 우리가 심기 위해서 쪼개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쪼개집니다, 이게.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뿌리가 보이실 거예요. 건강한 흙에서 자란 이 작물들은 저렇게 뿌리가 깊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요걸 쪼개보면 그 안이 되게 초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단 큰 거에 대한 욕심은 버리시고
그리고 볼 수 있으면 저렇게 뿌리가 길게 나온 거. 그걸 찾으시는 게 한 방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잎채소 보이세요? 저 채소 색깔이 좀 어때요? 이파리. 그렇죠. 연한 녹색, 그러니까 연두색 쪽에 가깝잖아요. 근데 비료나 질소를 많이 먹고 큰 작물은 진한 녹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색깔 갖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똑같은데 하나가 색깔이 진하다. 그럼 얘는 싹 옆으로 미시고 얘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작물이 땅의 힘으로 저렇게 크면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시면 채소의 진실이라는 책과 진짜 채소는 그렇게 푸르지 않다고 하는 책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권 정도만 보시면 이게 우리가 진짜 약이 되는 먹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작고 단단하고 색이 진한 잎을 가진 것 말고 연한 잎을 가진 걸 먹자. 그리고 토마토를 놓고 봤을 때 토마토가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단단한데 그 토마토에 공통점이 있어요. 먹어보면 살짝 짠맛이 돕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왜 사람 몸 특히 신장에 좋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잘 재배된 토마토는 짠맛이 나줘야 되고요. 그 짠맛 기운이 사실은 신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맛이 싱겁다.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마지막보다 이제 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인류의 3대 주식이 쌀, 옥수수, 밀, 그렇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밀을 되게 나쁜, 그러니까 뭐 고혈압, 당뇨의 주범부터 시작해서 바람까지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다 치부되고 있는데, 그게 하나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90% 이상, 95%가 될까요? 예, 우리 그 수입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곰표, 뭐 Q1, 그다음에 백설표 이런 거, 걔네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과정을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초제를 어마어마하게 소개합니다. 그 밀은 풀을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밀길이 잘 자라서 그 밀과 밀 사이엔 사실 풀이 끼일 틈이 없거든요. 근데 제초제 쳐요. 왜 그러냐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1985년부터 지금 30년 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밀 수확인데, 근데 저거를 딱 치는 게, 얘들이 제초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천천히 말라 죽는 제초제를 치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죽기 전에 발악을 해요. 하나라도 지가 알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쭉쟁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뭐 15%에서 20%씩 막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확량을 늘리겠다는 한 이유만 가지고 저렇게 제초제를 어마어마하게 뿌려제킵니다. 그리고 수확도 저렇게 무식하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벌키선을 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보통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항해 일수가 한 17일, 18일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선적하고 하역하고 해서 바다에 근 한 달 가까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습기 많은 바다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온전히 올 수가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또 각종의 약을 초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역하는 데 가보면 저기는 파리 새끼 한 마리가 없대요. 왜냐면 파리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크다는 이제 곰표 제분으로 가요. 여기에서 제분을 할 때 이렇게 5가지, 6가지 또 첨가물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면 명반도 있고, 명반 아시죠? 우리 그거 할 때. 그다음에 저 배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분필. 서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첨가물을 집어넣는 이유는 밀가루를 곱고 뽀얗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서 밀가루 한 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5년 후에 이사를 가는데 밀가루가 나온 거야. 그래갖고서는 너무 반가워서 그걸 열어봤더니 샀을 때하고 전혀 변화 없이 뽀얗게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밀가루가. 그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각종 약에 화학물을 첨가하다 보니까 벌레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우리밀은 어때요? 여름에 보관 잘못하면 벌레가 드글드글 끓어요. 이 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밀을 좀 많이 소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밭한테도 너무너무 이로운 작물입니다. 왜냐하면 걔네 아까 말씀드린 유기물로서의 기능이
얘네가 눈에 보이는 것도 크지만 땅 속으로도 1m씩 막 들어가요. 그래서 땅을 살리는 일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무리밀 소비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장사질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자연농으로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생들기름인데, 생들기름이 갖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각각 설명해 드리면 그렇고, 보통은 혈관 청소를 위해서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에 보면 다양한 뭐 비타민더부터 시작해서 뭐 토코페롤이네 뭐네 뭐해서 한 몇 가지의 그 영양제를 집에서 드시는데, 제가 봐서는 매일 아침에 생들기름 한 스푼씩만 드시면 그거 다 버리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오메가3 혈관 청소를 위해서 오메가3 드시잖아요. 근데 특정 성분 하나를 농축해서 그걸 드시게 되면 장복을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올지 사람들이 모두 모르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생들기름은 오메가3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각종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비타민에서 다양한 성분이 종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 영양제라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한 스푼씩 드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거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드시면 배변이 일단 편해져요. 그래서 많이 좀 사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들기름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들기름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종자. 저는 이제 토종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재배 방식. 그 다음에 자연농으로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 마지막 착유까지도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건 되게 전통 방식이에요. 그래서 볶는 과정이 한 개도 없이 이렇게 보면 스팀으로 살짝 들깨를 쪄요. 이렇게 다셔서. 그래서 이걸 전통 방식으로 그대로 눌러 짜기 때문에 기름색이 저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렇게 기름을 짜면 보관이 상온에서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한 달 내에 이제 하라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착유하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저 사실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그걸 짰을 때 그 예전에는 갈색품이 보관을 해야지 거기에 나오는 성분이 보존이 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에 대해서요? 그거는 이제 뭐죠? 우리가 볕을 차단을 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싱크대나 뭐 이런 데 있죠. 그래서 넣어놓으시면 굳이 병의 색깔은 구분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얘네들이 햇빛을 집에 요즘에 이제 LED 등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색깔병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흰병이나 아니면 소주병까지 생긴 걸 좀 쓰는 그걸 이유가, 많이 선호하는 게 깨끗해 보이고 네, 네.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보관을 그렇게만 해주시면 네. 예, 병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서양에서 되게 보편화된 얘기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이자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몸만 생각하는데 뭘 먹냐에 따라서 우리 정신 상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좋은 강의 끝까지 잘 들으시고 좋은 먹거리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